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7페이지의 지구 온난화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일단 저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앞전에 배웠던 온실 효과와 온실 효과,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얘네들은 같은 게 아니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지구 온난화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된 건 맞지만 온실 효과는 사실 우리 지구 생태계 환경에 있어서 되게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생명체가 살기 편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생물체의 진화라든지 종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었지만 지구온난화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지구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 온실효과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원인 짠짠짠 따로 빼가지고 원인을 보겠습니다. 원인. 자, 원인 첫 번째. 자,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바로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예요. 자, 결국에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CO2이기 때문에 즉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뭐가 증가하냐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었던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도 사실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와 똑같은 말이죠. 자, 뭐냐면 계절별 CO2 농도의 변화를 볼게요. 자, 일단 겨울 같은 때에는 자, 난방을 많이 해야 돼요. 난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자, 우리가 화석연료를 떼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나 겨울철 난방은 CO2 증가를 이뤘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보면 여름에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이 아니라 난방을 하지 않고 광합성이 좀 활발해지다 보니까 CO2가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CO2의 양을 그래프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프로 그대로 보게 되면 이쪽은 CO2의 양이고요. CO2의 분압 혹은 양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년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시간이죠.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시간이 점점 최근에 오면 올수록 현대로 오면 올수록 아까 얘기했던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CO2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CO2 중간을 빼서 한번 확대를 시켜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게 바로 계절별 차이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 겨울철에는 CO2의 양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겨울철에. 그 다음에 여기는 CO2 양이 감소했죠. 자, 여름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름철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난방도 잘 하지 않고요. 난방뿐만이 아니라 모두 활발했다고요. 난방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이 활발했기 때문에 광합성은 CO2를 흡수하잖아요. 식물체가. 그래서 CO2 양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렇다면 난방이 증가하고 광합성은 활발하지 않았다. 광합성은 활발하지 않은 낮은 형태, 즉 CO2 흡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기 중에 CO2가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크게 그렇게 자,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계절별 CO2 양의 변화, 즉 농도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3번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해수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해수의 열팽창과 그 다음에 빙하의 해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구 온난화의 영향 보면 자, 생물종의 다양성 상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온도가 점점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온도의 증가율을 생물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뀌는 건데 그 환경에 맞춰서 진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되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이 변화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수온의 변화에 의해서 자, 뭐 태풍이나 홍수 이런 피해가 증가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할 때 엘니뇨, 라니뇨를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생긴다.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우리 지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O2의 농도가 뭐 지구의 평균보다도 더 20% 이상 높기 때문에 기온 상승률이 약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세계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O2 양을 감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168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기온의 상승률이 다른 전 세계 평균보다 높다 보니까 자, 특징들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168페이지 1920년대부터 2090년대까지 이제 예측을 한 거죠. 나온 거 보니까 겨울철이 1920년대에는 거의 120일, 거의 4달에 가까웠는데 자, 점점 줄어서 2090년대까지 가면 약 2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름은 길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지구 온난화에 의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영향도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 뭐 잘 알다시피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요즘에 여름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모르는 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면 에어컨이 뭐 매년마다 뭐 사상 최대로 팔렸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열대야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수량이 증가하고 강수 날짜가 감소한다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강수량은 증가를 했대요. 근데 자, 비가 내리는 강수날은 감소를 한대요. 이게 뭔 뜻이에요? 오는 날은 줄었는데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건 결국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집중호우는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물론 이제 물이 부족할 때는 상당히 좋은 역할도 있지만 자, 자연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원인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한다, 호우 빈도가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저희 교재에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난류성 어종이 사는 서식지가 점점 북상을 하죠. 북상 올라와요. 난류성 어종뿐만이 아니라 뭐 있어요? 과수 같은 거. 과수들 키우는 곳도 계속 북상을 합니다. 사과 같은 게 예전에는 대구, 경북 이런 데서 많이 키웠는데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런 현상들도 발생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출제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엘니뇨, 라니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엘니뇨, 라니뇨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잠시만요. 예. 용승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용승. 자, 엘니뇨, 라니뇨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용승을 봅시다. 용승. 자, 지금 교재 168페이지입니다. 자, 용승. 자, 일단 용승이라는 건 자, 의미는 뭐냐면 해수가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그러니까 이게 해수가 상승한다는 게 뭔 뜻이냐면 바다에 있던 깊은 바닷물이 어디로? 표면으로 올라오는 걸 말하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용승에 보면 정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바람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찬물이 상승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물론 이 용승의 원인은 해수가 상승하는 원인은 바람의 영향이긴 합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바닷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바람 부는 쪽으로 계속 치우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해수면에 높이차가 생깁니다. 자,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 해수면이 저기는 약간 상승돼 있고 여기는 약간 하강돼 있는 자, 이건
자, 바람의 영향으로 이런 해수면의 높이차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너무 극대화되게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해수면에 높이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다는 건 그만큼 물이 부족하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을 메꾸려고, 자, 바다 깊숙한 곳에 있던 굉장히 찬 물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걸 저희가 용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찬물이라는 건 온도가 낮은 거잖아요. 온도가 낮죠. 자, 온도가 낮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용존산소량 기억하세요?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되어 있는. 자, 온도가 낮으면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용존산소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영양염류 같은 것들이 또 증가하게 되겠죠. 산소를 좋아하는 생물들이 많이 증가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영양염류가 많다는 건 물고기들의 먹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황금어장,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쪽에서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이런 현상을 발생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용승에 관련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교재 마지막에 안개 발생이 크다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다 온도와 관련된 겁니다. 자, 찬물이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서의 수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의 수온은 굉장히 다른 곳보다 좀 낮겠죠. 여기서 수온이 낮다라고 볼게요. 여기서 수온이 낮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대기들이 낮은 수온에 의해서 쉽게 냉각됩니다. 쉽게 냉각되다 보니까 여기에 낮은 곳에 구름이 생기는 거죠. 자, 지표면 가까이에 생기는 구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개라고 불러요. 안개. 그래서 안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용승의 마지막 특징이었습니다. 용승의 특징은 기억해 두시면 엘니뇨, 라니뇨 할 때 많이 편하니까 한 번 정도씩 좀 볼 수 있도록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69페이지에 엘니뇨, 라니냐 현상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지우고 한꺼번에 쓸게요. 자, 먼저 엘니뇨, 라니냐는 알 필요가 있죠. 엘니뇨, 이게 이제 엘니뇨라고 쓰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우리 책에 엘니뇨라고 나왔으니까 니뇨라고 쓸게요. 니뇨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지역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이에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여기는 동태평양의 페루 지역이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원래는요 어떻게 되냐면 무역풍이 강하게 불어요. 원래는 굉장히 무역풍이 강하게 부는데 그 강하게 부는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이 무역풍이 약화돼요. 그럼 약화되기 전을 한번 볼게요. 약화되기 전에는 자, 무역풍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해수면의 차이가 이렇게 생겨요. 물론 제가 너무 극대화되게 그린 겁니다. 자, 이거 바닷물이 이렇게 차이 나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쭉쭉 불기 때문에 무역풍이 강화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되는데 이런 무역풍의 약화가 색깔을 좀 구분할게요, 제가. 무역풍의 약화가 생기다 보면 해수면의 높이차가 줄어듭니다. 자,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해수면 높이차가 줄어들었네요. 자, 해수면 높이차가 줄어드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따뜻한 물에 표면에 있던 따뜻한 물을 강한 무역풍에서 저까지 밀었어야 돼요. 원래 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그러면 자, 언제 무역풍에 의해서 쭉쭉쭉쭉 따뜻한 물을 밀면 여기에 수온이 높아져요. 여기 수온이 높아지고요. 수온이 높아지면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그러면 증발이 잘 일어나서 요 위에 굉장히 뭉게 이런 자, 구름을 잘 만듭니다. 그러니 여기서 뭐가? 비가 너무너무 잘 내려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열대 우림이잖아요.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용승이 잘 일어나겠죠. 무역풍이 강할 때는 지금 약화가 아니고요. 무역풍이 강할 때예요. 용승이 잘 일어나겠죠. 용승이 잘 일어나면 여기서의 수온은 감소합니다. 수온은 감소하게 되면 증발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조기후예요. 건조기후. 자,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볼게요. 이 색깔을 이렇게 해놓으면
많이 고민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무역풍이 약화될 때. 자, 바로 이 무역풍의 약화에 의해 생기는 게 엘니뇨 현상인데, 자, 그렇다면 해수면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파란색의 해수면 아까 그렸던 거 있죠? 요거대로 해수면의 높이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용승이 어떻게 될까요? 용승이 빨간색을 집중하세요. 이게 엘니뇨 현상이에요. 용승이 감소합니다. 용승이 감소하게 되면 여기는 어때요? 자, 아까는 되게 찬물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일어난 게 뭐냐면 찬물이 덜 적게 올라다 보니까 수온이 아까처럼 낮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는 그림이 자세히 안 나왔군요. 그러니까 보기 어렵게 나왔네요. 선생님이 좀 그려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역풍이 그 약화지다 보니까 용승이 줄게 돼요. 용승이 줄게 되면 여기서 수온이 올라갑니다. 이제 수온이 용승이 줄게 되니까 이 동태평양 지역 페루 지역에 페루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페루 지역에 수온이 증가합니다. 자, 수온이 증가되면 뭐가 일어나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발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큰 구름이 생겨요. 이렇게. 이게 빨간 게 지금 엘니뇨예요. 예. 자, 페루 지역에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발량이 많아지다 보면 증발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구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내려? 막 비가 내려요. 원래 페루 지역은 건조했거든요. 근데 비가 내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아까는 무역풍이 셌기 때문에 따뜻한 물 여기까지 밀었는데 지금은 무역풍이 약화되는 엘니뇨 현상이다 보니까 따뜻한 물이 이 인도네시아 해안까지 많이 오지 못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서의 수온은 감소하겠죠. 수온이 감소하게 되면 증발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비가 오는 날씨가 아니라 건조 날씨가 생겨요. 자, 지금 한 그림에다 그려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이 그려진 것 같긴 하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즉,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자, 수온,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게요. 예. 따뜻한 해수에 유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수온이 하강하겠죠. 수온이 하강하게 되면 증발량 자체도 감소하게 되니까 구름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건조한 기후가 됩니다. 자, 페루, 즉 동태평양 연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여기선 용승이 억제됩니다. 용승이 억제되다 보니까 자, 온도가 수온이 온도라고 쓰지 않을게요. 예, 수온이 상승하겠죠.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겠네요. 자, 지금 보세요. 엘니뇨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요. 원래 비가 많이 오던 지역이 건조한 지역으로 바뀌었고 원래 건조한 지역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는 얘는 기상 반대 현상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건조하던 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많이 오던 곳에 건조한 상태로 바뀌고 해서 엘니뇨는 기상 반대 현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엘니뇨 같은 경우에 뭐 어떤 현상을 기억할 때 이 인도네시아 지역과 페루 지역, 즉 동태평양과 인도네시아 지역에 어떤 현상에 의해서 수온이 어떻게 변하고 증발량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건조 기후가 되는지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가 되는지 꼭 기억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69페이지 엘니뇨 보니까 첫 번째 동태평양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동태평양 페루 지역 수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다. 결국에 그 원인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용승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라니냐를 볼까요? 라니냐는 반대거든요. 자, 근데 라니냐는 좀 안 나오긴 하는데 뭐 똑같은 거니까 한번 할게요. 예. 라니냐 볼게요. 예. 자,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렇게 페루가 있습니다. 페루 지역. 근데 원래 이제 아까 해수면의 차이가 내가 한 이 정도 난다 그랬잖아요. 무역풍이 불고 있으니까. 자,
이게 무역풍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더 강화돼. 무역풍이 엄청 세집니다. 예. 자, 무역풍의 세기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의 경계면이 더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예, 더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너무 따뜻해요. 여기 수온이 너무 따뜻해. 수온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증발량이 늘어나요. 증발량이 늘어납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다 보니까 구름을 잘 만들었죠? 그래서 뭐가 굉장히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구름이 엄청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비가 엄청 많은 비를 받아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페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따뜻한 해수를 많이 뺏겼고 해수를 많이 저도로 전달시키기 때문에 용승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자, 용승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온이 감소하겠고 수온이 감소하다 보니까 증발이 감소할 거고요. 증발이 감소하다 보면 건조기후가.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구름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조기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자,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기상 반대라고 보고 여기서는 기상 극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비 오던 곳에 계속 더 비 오고 원래 건조한 곳에 계속 더 건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역풍에 의해서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맞아. 무역풍이 약화됐으니까 여기는 그 밑에 흐르는 적도 반류라는 해류가 있거든요. 그 적도 반류가 증가하고 여기는 무역풍이 강화되다 보니까 적도 반류의 힘이 약해졌다. 이 정도. 어차피 무역풍 밑에 있는 해류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니뇨, 라니냐 모두 해봤으니까 그 밑에 있는 자 지구 환경 변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구의 환경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오존층 파괴예요. 오존층 파괴. 뭐 잘 알다시피 오존층은 우리에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어느 이 과거까지는 일단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900년도 후반에 벌써 이제 그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를 안 썼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프레온가스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오존층 파괴라고 있어요. 오존층 파괴. 자, 오존층 파괴라고 있는데 이 오존층 파괴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CFC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염화플로올이나 염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프레온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프레온가스다. 예. 자, 프레온가스다. 프레온가스. 뭐 이걸 가지고 이게 명칭이 뭐냐 물어보면 뭐 내용은 안 나올 테니까. 이 프레온가스 때문에 사실 그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고 있죠. 왜냐면 이 프레온가스가 중간에 뭘 받으면 자외선을 받게 되면 자, 염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 염소가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ClO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산소, 얘가 O3나 O2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ClO가 다시 또 O2나 O3랑 반응을 하게 되니까 계속 분해를 시킨단 말이죠. 근데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누가 나오냐? CL은 하면 똑 떨어져요. 이 O2하고 O3하고 얘하고 반응시켜서 O3를 만들거나 O2를 만들어가지고 CL만 하나 또 떨어져요. 그럼 그 CL이 또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뭐 하는 거냐면 순환을 해요. 순환. 그러니까 혹시 그거 알고 있어요? 촉매라는 거 알고 있나요? 남의 반응은 도와주는데 자기 자체는 반응하지 않는 것. 자기의 양은 절대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CL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CL이 촉매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CL 한 분자당 거의 10만 개 이상의 오존을 파괴할 수 있대요. 오존 분자를. 그러니까 이런 계속 순환에 의해서 이 오존층 파괴에 주범이 되고 있다. 프레온가스가. 프레온가스가 사실 주범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프레온가스에 포함된 염소가 주범이 되는 건데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게 염화플로올이나 탄소기 때문에 저희가 CFC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얘네들은 잘 분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최고 100년까지 성층권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계속 오존을 파괴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 자외선 차단이 잘 안 되잖아요. 차단이 안 돼. 차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백내장이라든지 예, 피부암 같은 것들에 우리 인간에게 보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막하가 나옵니다. 170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막하 나와요. 사막하는 간단하게 사막이라는 게 뭐냐면요, 연평균 강수량이 한 250ml 이하인 그런 곳을 저희가 사막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막은 여기다가 정리할까? 좀 널리 쓰지만, 그러니까 사막은 잘 알다시피 증발량과 강수량 중에 뭐가 많은 걸까요? 증발량이 많은 거죠. 예.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수량은 얼마 안 내리, 비는 얼마 안 내리는데 계속 물은 증발되는 거야. 예. 이제 그 원인을 잠깐 보면요, 물론 이제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산림을 훼손하는 거예요. 나무 심었던 걸 계속 공장을 지닌다고 밀고 도로를 깐다고 밀고, 그래서 산림 멀체가 일어납니다. 산림 멀체가 일어나면 뭐가 변하게 되냐면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반사율이 증가해요. 자, 아까 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한다면 우리의 기온은 상승해요, 아니면 하강해요? 기온이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머금고 있지 못하고 밖으로 보냈기 때문에 기온은 하강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기온이 하강해요. 기온이 하강하면, 자, 공기가 무거워졌죠. 여기로 내려올게요. 이렇게 내려올게요. 자, 공기가 무거워졌죠. 공기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합니다. 하강기류. 하강기류가 발달한다는 건 뭐예요? 저기압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기압이 발달하다 보니까 구름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너무 줄어요. 예. 강수량이 너무 줄어요. 즉,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강수량이 매우 줄다 보니까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작은, 즉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현상이 계속 지속돼서 반복되겠죠. 자, 저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사막화 가속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과 그 다음에 사막이 계속 가속되고 있는 원인을 한꺼번에 표로 정리해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막화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환경의 변화는 이런 사막화도 거친다. 그 다음에 황사가 있어요. 요즘 같은 때 황사가 매우 심각합니다. 진짜. 예. 뭐 잘 알다시피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예. 자, 중국에 생성된 미세먼지들이 강한 상승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 올라갔던 먼지들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저희 나라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이제 미세먼지예요. 이 미세먼지가 차근차근 하강하게 되겠죠. 여기가 뭐예요? 우리나라. 여기가 뭐예요? 중국.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황사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황사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특히나 미세먼지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폐 속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폐포 알죠? 폐포에 쏙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문제라고 정리되어 있는 171페이지의 1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 대기와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평형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요 어디는 지표면이라고 나왔고 어디는 대기로 나왔으니까 지표면에서 먹은 것도 있고 지표면에 내뱉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에서 흡수한 것도 있고 먹은 것도 있고 대기에서 방출한 것도 있고 즉 내뱉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하나하나 기억, 니은, 디귿을 따져보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보고 우리가 이해한 대로 그대로 풀면 해결되니까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볼게요. 빙하의 면적이 넓어진다. 그러면 A 가정이 활발해진다 그랬는데 빙하의 면적이 넓어진다에 밑줄 그어보세요. 빙하의 면적이 넓어진다. 자, 빙하의 면적이 넓어지면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반사율은 증가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빙하가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증가하겠죠. 예. 빙하는
잘 보면 이렇게 얼음을 보면 이렇게 뽀짝뽀짝뽀짝해요. 그죠? 예, 그래서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구가 에너지를 많이 먹지 못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빙하는 대부분이 지표면에 존재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뭐 지표면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A 현상, A 과정이 활발해진다 그랬는데 빙하의 면적이 넓어지면 그렇지. A 현상 반사율이 증가하는 반사 과정이 활발해지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B 과정은 대부분 이산화탄소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B 과정이 뭐예요? 비과정은 그냥 대기에서 흡수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대기에 들어왔던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는 건데 대부분 이산화탄소에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소도 흡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존도 흡수할 수 있고 수증기도 흡수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자외선과 적외선은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기억하죠? 자, 그다음에 자, 디귿. C 과정이 활발해지면 지표면의 기온이 상승한다. 자, C 과정이 뭐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표의 방출에 의한 재흡수지요. 그러니까 대기에서 무엇을 재흡수한 거냐면 지표에서 방출했던 복사 에너지를 다시 한번 재흡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를 재흡수했다가 그 재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대기 형태가 지표로 방출하게 되다 보니까 자,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디귿 C 과정이 바로 그 재흡수를 말하는 거니까 온실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네. 그럼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 지표면의 기온은 상승되겠네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4번. 두 번째, 또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네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자, 지구의 열수지를 간략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자. 자, 이거 저희가 특별히 이 표를 앞에 수업 중에 보진 않았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먼저 지표와 대기와 우주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지표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그다음에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대기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대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우주 공간에서 흡수 방출,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1번. A는 F와 같다 이랬습니다. A를 찾아볼까요? A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입니다. 자, 아까 저희 지구 복사 평형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온전히 우리 지구에게 들어오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양도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양을 볼게요.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양 A는 F와 같다. 방출하는 양은 F가 아닌데요? F는 뭐예요?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와 같아야 되냐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양 F하고요. 자, 맨 왼쪽에 보면 우주 공간으로 반사량이 있어요. 반사량. 그 반사량까지도 다시 지구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A는 B 플러스 F와 같아야 될 것 같네요. 예. A는 B 플러스 F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 1번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B는 온실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B가 어디 있을까요? B가 맨 왼쪽에 있는 우주 공간의 반사량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저 온실 효과는 대기에서 지표에서 방출된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할 때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반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C 플러스 D는 E와 같다. C를 보니까 지표면의 흡수량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D를 보니까 지표면 방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표면에서 흡수했던 양과 방출했던 양도 각각의 지표와 대기와 우주 공간에서의 열수지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표면 흡수량인 C 플러스 E는 D와 같아야 되겠네요. 이거 순서를 바꿔놨네요. C 플러스 E는 D와 같아야 되겠죠. C 플러스 E 같은 경우가 흡수량이고 지표에서의 흡수량입니다. 이거 흡수량이고 이게 지표에서의 방출량이니까 얘네들의 열수지가 같으려면 이게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3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자, D는 주로 적외선 영역에 속한다. D가 뭐예요? 지표의 방출량이죠.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를 구분져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다 모두 포함하고 있고 최대 세기를 갖는 것은 가시광선이었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 영역으로 방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172페이지.
자, 이제 172페이지에 이제 천구와 좌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번 시작하면 좀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잠깐 쉬었다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